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료시설이 없는 오지의 자진해서 봉사도 하시고 산사태로 고립된 마을 사람들을 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면접장에서 한유재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한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30년 전 죽은 자신의 아들 이야기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떠날 땐 홀몸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한 회장과 한유재의 인연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제주국제공항 탑승구 앞은 여느 평일 오후처럼 분주합니다. 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지만 공항 내부는 따뜻한 난방과 사람들의 체온으로 가득합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승객들은 하나둘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유재는 31살의 젊은 의사입니다. 그는 제주도의 작은 의원에서 5년간 성실히 환자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오늘 그가 이 비행기에 오르는 이유는 특별합니다. 서울 백송의료재단 산하 백송병원의 최종 면접이 내일 오전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는 면접 관련 서류가 든 서류 가방이 들려 있고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 차림의 그는 약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유재는 좌석 번호를 확인하며 천천히 통로를 걸어갑니다. 이코노미석 중간쯤 창가 쪽 자리가 그의 좌석입니다. 그는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응시하다가 가방에서 면접 자료를 꺼내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에는 한 노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상혁 68살의 백송의료재단 회장입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열린 의료학회에 참석했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회장의 옆자리에는 그를 수행하는 비서가 앉아 있고 회장은 태블릿을 통해 병원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깊은 지혜가 서려 있습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합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고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의 진동이 객실 전체를 감쌉니다. 제주의 땅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서자 기내는 안정을 되찾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꺼지고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한유재는 면접 자료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집중하여 읽고 있습니다. 백송병원의 역사, 의료 철학, 주요 진료 과목들에 대한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응급의학과에 지원했기에 관련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 작은 의원에서 서울의 명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그에게 큰 도약입니다. 비행이 시작된 지 약 20분쯤 지났을 때입니다. 갑자기 비즈니스석 쪽에서 소란스러운 기척이 들립니다. 승무원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당황한 목소리들이 객실 앞쪽에서 울려 퍼집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손님,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시면 도와주십시오. 승무원의 다급한 방송이 기내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한유재는 즉시 자료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통로를 지나 비즈니스석으로 향합니다. 비즈니스석 한가운데 한 노인이 좌석에 기대어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바로 한상혁 회장입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습니다. 옆자리의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을 흔들며 이름을 부르고 있고 승무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비켜주십시오.
한유재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가릅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고 한유재는 재빨리 회장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맥박을 짚어보고 호흡을 체크하며 눈동자의 반응을 살핍니다. 의식은 있으나 매우 약합니다. 심장 관련 증상으로 보입니다. 응급약품함을 가져와 주십시오. 한유재의 지시에 따라 승무원이 서둘러 응급약품함을 가져옵니다. 그는 신속하게 필요한 약품을 확인하고 회장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5년간 제주에서 쌓은 임상 경험이 이 순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몇 분이 지나자 회장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옵니다. 호흡도 안정을 되찾고 맥박도 정상 범위로 돌아옵니다. 한유재는 계속해서 회장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립니다. 한상혁 회장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젊은 남자의 얼굴을 봅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얼굴은 회장의 머릿속에 강렬한 기시감이 밀려듭니다. 눈앞의 젊은 의사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 윤곽, 그 눈매, 그 코선, 그 입술의 모양까지. 회장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첫째 손주 한지호를 떠올립니다. 한지호는 현재 34으로 백송병원에 촉망받는 외과 의사입니다. 회장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손주이기도 합니다. 지호인가? 아니, 지호는 지금 병원에서 수술 집도 중일 텐데. 회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유재를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의식을 잃었던 탓에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얼굴의 닮은 꼴은 너무나 선명하여 회장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해주십시오. 한유재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장의 귀에 들립니다.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비행기 안에 있고 방금 쓰러졌었으며 누군가의 도움으로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유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으나 서울 도착 즉시 정밀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유재는 회장의 상태를 계속 살피며 조언합니다. 비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유재에게 거듭 감사를 표합니다. 승무원들도 긴장이 풀린 표정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한유재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지금도 그 묘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주 한지호와 정말 닮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형제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회장은 그 이상한 감각을 떨쳐버리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의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회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한유재는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한유재라고 합니다. 제주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유재 선생님, 제주에서 오셨군요.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듯 눈짓을 보냅니다. 비서는 곧바로 회장의 명함을 꺼내 한유재에게 건넵니다.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한상혁이라고 합니다. 백송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오늘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에 오시게 되면 꼭 연락 주십시오. 한유재는 명함을 받아들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크게 떠집니다. 백송의료재단 이사장 한상혁이라는 글자가 명함에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내일 면접을 보러 갈 그 병원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한유재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내일 면접장에서 다시 만나게 될 이 사람에게 지금 자신이 면접을 보러 간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하는 것이 나을까요?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결국 한유재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은 어쩐지 이익을 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면접과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명함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한유재는 공손히 인사하고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갑니다. 회장은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한지호의 얼굴. 왜 이렇게 닮았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회장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것은 아직 작고 미약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는 비서에게 작은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저 젊은 의사 선생님, 혹시 모르니 이름을 기억해 두게. 한유재 선생이라고 하셨지. 네, 회장님. 기억하겠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서울을 향해 날아갑니다. 구름 위의 하늘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이 기내의 두 사람, 한상혁과 한유재의 마음속에는 각자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한상혁은 계속해서 그 얼굴의 닮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손주 한지호와 방금 만난 한유재, 두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집니다. 그 눈매, 그 코선, 그 입술의 선까지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한편 한유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면접 자료를 펼쳐봅니다. 그러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금 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백송의료재단의 이사장을 직접 만나다니. 그것도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자신의 면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유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실력과 열정으로 면접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의 일은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합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진동이 객실을 흔들고 곧 기체가 천천히 속도를 줄입니다.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켜지고 승객들은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한상혁 회장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의 상태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는 비즈니스석에서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코노미석 쪽을 돌아봅니다. 한유재가 자신의 짐을 챙기며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회장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는 비서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한유재 선생에 대해 알아보게. 어떤 분인지, 어디 출신인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공항을 빠져나오는 한유재의 걸음은 가볍습니다. 그는 내일의 면접을 생각하며 서울의 밤거리를 걷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날 밤 한상혁 회장은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일시적인 부정맥으로 판명됩니다. 그러나 회장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들 한지훈과 며느리 이서영, 그리고 갓 태어난 손주 한지호가 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며느리와의 갈등. 결국 그들은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고 손주 한지호만을 데리고 키웠습니다. 회장은 사진 속 어린 한지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비행기에서 만난 한유재의 얼굴이 다시 떠오릅니다. 두 얼굴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마치 형제처럼. 아니, 실제 형제라 해도 믿을 만큼 똑같습니다. 회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같은 시각, 한유재는 숙소에서 내일의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면접 답변을 머릿속으로 되뇌입니다. 오늘의 일은 잠시 잊기로 합니다. 내일은 오직 면접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이서영, 그의 어머니. 홀로 그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한 분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훌륭한 의사였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만 알려주었지요. 한유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울에 잘 도착했어요. 그래, 유재야. 내일 면접 잘 보렴.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한유재는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의 미래가, 그의 운명이. 그러나 그는 아직 모릅니다. 내일 면접장에서 다시 한번 극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3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그 비행기 안에서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습니다. 한유재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여러 번 다시 매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애씁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백송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종 면접.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숙소를 나서는 한유재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합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백송병원이 있는 강남으로 향합니다.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비지만 한유재는 그 속에서도 면접 자료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백송병원은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아있는 현대식 건물입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외관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입구에는 백송의료재단의 상징인 소나무 문양이 새겨진 대형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한유재는 병원 정문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할 수 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병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로비는 넓고 쾌적하며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면접 일정을 확인한 후 그는 안내를 받아 12층 회의실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한유재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뜁니다. 12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 면접 대기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한유재는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미 몇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서 자료를 검토하거나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유재도 한쪽 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립니다. 한 명씩 호명되어 면접장으로 들어가고
약 30분 후에 나옵니다. 어떤 이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어떤 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한유재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한유재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한유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실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면접관석 정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 어제 비행기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 한상혁 회장입니다. 회장도 한유재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립니다. 어젯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얼굴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회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다가 곧 침착함을 되찾고 한유재에게 자리를 권합니다. 한유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지요. 한유재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면접관들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어제의 일이 오늘 면접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순수하게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관석에는 한상혁 회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인사 담당 이사와 응급의학과 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회장은 한유재의 이력서를 펼쳐보며 천천히 질문을 시작합니다. 한유재 선생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제주도에서 5년간 근무하셨군요. 제주에서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유재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네, 회장님. 저는 제주도의 작은 의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며 다양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관광지의 특성상 응급 상황도 많았고 제한된 의료 자원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과 외상처치에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응급의학과 과장이 끼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응급 상황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익수 환자, 교통사고, 외상 환자, 급성 심근경색 환자 등 다양한 응급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제주도는 대형 병원까지의 이송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속한 판단력과 침착함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한상혁 회장은 한유재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한유재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유재의 목소리에는 잔잔한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합니다. 한상혁 회장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셨고 매우 성실하고 헌신적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한유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억을 더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혼 직후 의료봉사를 위해 오지로 가셨던 일입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한유재의 말을 듣습니다. 그곳은 산간 오지였고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3개월간 머물며 주민들을 진료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산사태로 한 마을이 고립되었고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한유재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립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부상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장비도 없이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수술을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임산부가 조산 위기에 처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산길을 넘어 약품을 구해 오셨고 결국 산모와 아기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한상혁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의 눈은 점점 커지고 손은 더욱 떨립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숭고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환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한유재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면접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입니다. 한상혁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아들 한지훈. 그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 결혼 직후 의료봉사를 자원했던 아들. 상간 오지에서 3개월을 보내고 돌아왔던 아들. 회장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직접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산사태가 났던 밤, 밤새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일, 조산 위기에 임산부를 살렸던 일.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요동칩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아들 한지훈이 가족들에게만 들려주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외부에 알려진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회장은 한유재의 명찰을 다시 봅니다. 한유재, 성이 한입니다. 한지훈의 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손주 한지호와 똑같은 얼굴. 설마 이 사람이. 회장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30년 전 며느리 이서영을 집에서 내쫓았던 일. 그때 그녀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만약 그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젊은이라면? 회장은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뜁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립니다. 옆에 앉은 인사 담당 이사가 회장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듭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응급의학과 과장이 몇 가지 전문적인 질문을 더합니다. 한유재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그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면접은 약 40분간 진행되고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우리 백송병원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유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백송병원의 응급의학과에서 제 경험과 열정을 바쳐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한유재는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는 면접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상혁 회장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잠시 쉬어야겠습니다. 면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일정은 취소해 주십시오. 회장은 일어서서 자신의 집무실로 향합니다. 그의 걸음은 평소와 달리 불안정합니다. 집무실에 도착한 회장은 문을 닫고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급히 부릅니다. 김 비서,
당장 들어오게. 몇 분 후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옵니다. 회장은 비서를 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자네에게 극비 임무를 맡기겠네.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네. 절대로. 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면접 본 한유재라는 사람 기억하나? 네, 기억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게. 출생 기록, 가족관계, 학력, 경력 모든 것을 파헤치게. 특히 그의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이름, 나이, 출신, 과거 이력 모든 것을 말이네. 비서는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최대한 빨리. 오늘 안에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사설 조사 기관을 동원해도 좋으니 빠르고 정확하게. 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회장은 다시 홀로 남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아들 한지훈과 며느리 이서영의 결혼 사진입니다. 사진 속 이서영은 아름답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서영, 당신이 임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몰랐소. 당신을 내쫓을 때 당신의 뱃속에 우리 손주가 있었다는 것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30년간 지고 살아온 죄책감이 다시 밀려옵니다. 며느리를 내쫓았던 것은 그들 부부의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편 면접을 마친 한유재는 병원 로비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되짚어보며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러나 회장의 이상한 반응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했을 때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한유재는 고개를 젓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올 것입니다. 그는 병원을 나서서 서울 거리를 걷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왔으니 조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김 비서는 사설조사기관에 연락을 취합니다. 백송재단은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어떤 정보든 얻을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즉시 움직입니다. 저녁 무렵 첫 번째 보고서가 회장의 책상 위에 놓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펼쳐봅니다. 한유재, 31세, 제주도 출생, 어머니 이서영, 58세, 제주도 거주, 부친 사망. 회장의 손이 멈춥니다. 어머니의 이름, 이서영, 바로 그 이름입니다. 며느리의 이름, 30년 전 집에서 내쫓았던 그 여인의 이름. 회장은 숨을 멈춥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유재는 아들 한지훈과 며느리 이서영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손주 한지호의 친동생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30년 만에 만난 손주. 30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손주. 그리고 그 손주는 홀로 자라 의사가 되어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이시여, 이것이 운명입니까? 아니면 벌입니까?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오열합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노인이 이 순간만큼은 약한 한 인간으로 돌아가 눈물을 흘립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비서를 다시 부릅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네. 이서영 씨의 과거 이력, 특히 30년 전 우리 집을 떠난 후의 행적을 모두 조사하게. 그리고 한유재의 출생증명서, 호적 등본, 모든 공식 문서를 확보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DNA 검사 준비를 하게. 한지호와 한유재의 DNA를 비교 분석할 것이네.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그것은 자네가 알 필요는 없네. 내 지시대로만 하게. 한지호의 DNA 샘플은 내가 구할 것이니 한유재의 샘플만 확보하면 되네. 어떻게 한유재 씨의 DNA를 확보하겠습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합니다. 면접 때 사용했던 물컵이나 의자에 남은 흔적을 활용하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사는 계속됩니다. 며칠 후 모든 정보가 회장의 책상 위에 집결됩니다. 이서영, 30년 전 백송재단 회장 한상혁의 집에서 쫓겨난 후 제주도로 이주. 당시 임신 3개월. 홀로 아들 한유재 출산 및 양육. 생계를 위해 식당 종업원, 청소원 등 다양한 직업 전전. 아들에게 부친의 성함을 부여함. 회장은 서류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집니다. 며느리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한지호와 한유재는 99.9% 확률로 형제 관계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유재는 그의 둘째 손주입니다. 3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손주. 그리고 그 손주는 어제까지만 해도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결심합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한지호에게도, 한유재에게도, 그리고 이서영에게도 30년간 감춰진 진실을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손주 한지호를 집무실로 부릅니다. 한지호는 34세 유능한 외과 의사로 회장이 가장 사랑하는 손주입니다. 그는 아버지 한지훈을 닮아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실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그래, 지호야. 앉아라. 한지호는 소파에 앉고 회장도 그 맞은편에 앉습니다. 회장은 손주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유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두 얼굴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지호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한다.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합니다. 너에게 동생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지호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동생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3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며느리 이서영을 내쫓았던 일, 그녀가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일, 그리고 최근 만난 한유재라는 젊은 의사에 대한 이야기. 한지호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에게 동생이 있다는 거? 30년 동안 알지 못했던 동생이? 할아버지, 그것이 정말입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너와 한유재는 형제다. 친형제. 한지호는 소파에 깊이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동생? 자신에게 동생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동생은 30년간 어머니와 함께 고생하며 자랐다니. 할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만나봐야 합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한유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내일 한유재를 다시 병원으로 부르겠다. 면접 결과를 알리는 명목으로. 그리고 너도 그 자리에 있거라. 네, 할아버지. 그날 밤
한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동생, 자신에게 동생이 있다는 것. 그 동생은 어떤 사람일까? 자신을 닮았을까? 그리고 그 동생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같은 시각, 한유재는 제주도로 돌아가 있습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리며 평소처럼 의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면접이 잘 되었기를 바라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유재에게 전화가 옵니다. 백송병원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한유재 선생님, 면접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십니까? 한유재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니 이것은 좋은 신호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내일 몇 시에 방문하면 되겠습니까? 오전 10시에 회장님 집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끄는 한유재는 기쁨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릅니다. 내일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면접 결과가 아니라 30년간 감춰진 진실의 폭로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유재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어제 받은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합격 통보일까요? 아니면 추가 면접일까요? 그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백송병원에 도착한 한유재는 안내를 받아 회장 집무실로 향합니다. 12층의 넓은 복도를 지나 끝에 있는 큰 문 앞에 섭니다. 비서가 그를 맞이하며 안으로 안내합니다. 한유재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한유재는 집무실 안의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봅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입니다. 한쪽 벽면에는 백송재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고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상혁 회장이 들어옵니다. 한유재는 즉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셨습니까, 한유재 선생. 앉으시지요.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한유재는 다시 소파에 앉고 회장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회장은 한유재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먼저 면접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유재 선생님은 우리 백송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합격하셨습니다. 한유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장의 말이 끊기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한유재는 회장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긴장합니다. 선생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면접 때 말씀하신 아버지의 이야기, 그것을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유재는 잠시 망설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러나 회장의 진지한 표정에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이서영입니다. 회장의 몸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직접 듣는 순간 충격은 더욱 큽니다. 이서영.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주도에 계십니다. 제주시 동문시장 근처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왜 어머니에 대해 물으시는지.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한유재 선생. 선생님의 어머님 이서영 씨는 30년 전 우리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한유재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의 아버님은 제 아들 한지훈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주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한유재는 입을 벌린 채 회장을 바라봅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것은 꿈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어머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당연합니다. 30년 전 우리 부부는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여러 오해와 갈등이 있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유재는 소파에 깊이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의 온몸이 떨립니다. 평생 알지 못했던 진실이 갑자기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한지호. 선생님보다 3살 위입니다. 지금 이 병원의 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유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형? 자신에게 형이 있다니. 30년간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형이 있었다니. 증거가 있습니까?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내 한유재에게 건넵니다. 한유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DNA 검사 결과서. 한지호와 한유재는 99.9% 확률로 형제 관계입니다. 한유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서류를 꼭 쥐며 고개를 숙입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형제 없이 자라온 외로움이 한순간에 밀려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려야 합니다. 한유재는 고개를 듭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합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한유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은 후 제주도 동문시장에 작은 분식집을 차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손님이 없는 날에는 끼니를 거르시면서도 제게는 꼭 밥을 먹이셨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한유재의 말을 듣습니다. 겨울에는 시장 바닥이 너무 추워서 손이 얼어 터지셨고 여름에는 더운 기름 튀김 때문에 화상을 입기 일쑤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내셨어요. 저 하나 키우시려고. 한유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는 학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 배달 일까지 하셨습니다. 의대 학비는 장학금과 제 아르바이트로 겨우 해결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제 잘못입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유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집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30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무릎과 허리가 많이 상하셨고 만성기관지염도 앓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당뇨 진단까지 받으셨어요.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웃으시며 저를 격려해 주셨지요. 제가 의사가 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회장과 한유재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서영 씨께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선생님과 함께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하지만 어머니께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의무입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엽니다. 한지호를 만나보시겠습니까? 한유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만나고 싶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연락하여 한지호를 집무실로 부릅니다. 약 10분 후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한지호입니다. 그는 집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앉아 있는 한유재를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한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자신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선, 같은 입술. 할아버지, 이분은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지호야, 며칠 전 내가 조사를 지시한 일을 기억하느냐? 네, 할아버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DNA 검사도 완료되었다. 한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봅니다. 이분이 내 동생 한유재다. 30년 만에 만나게 된 내 친동생이다. 한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한유재를 다시 바라봅니다. 동생? 자신에게 동생이 있었다니. 동생이? 한지호는 천천히 한유재에게 다가갑니다. 한유재도 일어섭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습니다. 형님. 한유재의 떨리는 목소리가 집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한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동생? 정말 내 동생이구나.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형제. 아니, 태어나서 처음 만난 형제.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30년 전 자신의 잘못으로 헤어졌던 형제가 다시 만난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두 형제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정말 형님과 제가 닮았군요. 그러게.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 한지호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유재야. 아니, 내가 동생이라고 불러도 되겠니? 물론입니다, 형님. 한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나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한다. 3살 때 헤어졌으니까. 하지만 어릴 적 할아버지께 종종 여쭤봤어.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한지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저 멀리 계신다고만 하셨지. 나는 자라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했어.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기도 했고. 한유재는 조용히 형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처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아버지의 의료봉사 이야기, 상간 오지에서의 헌신, 그 모든 것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지. 한유재가 놀라며 말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형님.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비록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꿈을 키워온 것입니다. 한지호가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쉽게 의사가 된 게 아니야. 중학생 때는 많이 방황했어. 공부도 안 하고 말썽도 많이 피웠지. 한지호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할머니께 혼나기도 많이 났어. 할아버지 실망시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 그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계속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셨지. 그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 한유재는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반면 너는 어머니와 함께 고생하며 자랐구나. 제주도 시장에서. 네, 형님.
어머니께서 분식집을 운영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한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유재야. 나는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너와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하셨다니.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어머니를 더 찾았어야 했어. 더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야 했어. 한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를 뵙고 싶다. 30년 만에 어머니를 뵙고 싶어. 회장이 끼어듭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모두 제주도로 가서 이서영 씨를 뵙도록 하지요. 그리고 제대로 사과드려야겠습니다. 한유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시진 않을까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려야겠지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부인 박정희 여사에게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부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으나 증거를 보고는 오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다니.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라도.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제주도에 함께 가겠습니다.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 어떻게든 보상해야 합니다. 이서영 씨께서 몸이 좋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30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박정희 여사는 더욱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신 거잖습니까? 당장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이틀 후 한상혁 회장 부부, 한지호, 그리고 한유재는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한유재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제주공항에 도착한 일행은 차를 타고 제주시 동문시장으로 향합니다. 한유재가 안내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지만 오후가 되면서 조금씩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가게는 저쪽입니다. 한유재가 가리키는 곳에는 서영 분식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입니다. 낡고 작은 가게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한 여인이 테이블을 닦고 있습니다. 이서영입니다. 58배 여인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은 거칠며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합니다. 어머니, 한유재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부릅니다. 이서영은 아들을 보고 반갑게 웃습니다. 유재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서울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아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표정이 굳습니다. 한상혁 회장 부부.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시부모입니다. 이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당신들이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온몸이 경직되고 숨이 가빠집니다. 한유재가 서둘러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이서영은 뒤로 물러서며 두려움에 떱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쫓겨나던 그날, 첫째 아들을 빼앗기던 그날, 혼자 제주도에 내려와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날들. 회장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들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절실히 깨닫습니다. 서영 씨,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박정희 여사도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서영은 당황하며 손을 저읍니다.
아니,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사과드리기 전까지는.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30년 전 우리가 당신을 집에서 내쫓은 것, 당신이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한 것, 당신과 아이가 30년 동안 고생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모두 우리의 잘못입니다. 박정희 여사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며느리, 아니, 서영 씨,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서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과 슬픔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절규에 가깝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일 힘들 때 저를 내쫓았습니다. 첫째 아들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얼마나 애원했는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당신들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서영은 벽에 기대며 주저앉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그냥 방 한 칸짜리 월세방에서 혼자서 낳았어요. 한유재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함께 웁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30년을 이 시장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터지고 여름에는 더운 기름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계속 일했습니다. 이서영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밉니다. 이 손 좀 보세요. 30년간의 흔적입니다. 설거지하느라, 기름에 튀기느라, 무거운 것 들어 나르느라. 이렇게 되었어요. 박정희 여사는 이서영의 손을 잡으며 통곡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서영은 계속 말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도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싼 약만 사다 먹였습니다. 유재가 학교 갈 때 다른 애들은 새 신발 신고 가는데 우리 유재는 헌 신발 신고, 그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어머니, 한유재는 어머니를 더욱 꽉 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의사로 만들어야겠다고, 그것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이서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한지호가 앞으로 나섭니다. 이서영은 그를 보고 숨을 멈춥니다. 지호야? 네, 어머니. 저 한지호입니다. 이서영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3살 때 헤어진 첫째 아들. 그 아들이 어느새 34세 청년이 되어 눈앞에 서 있습니다. 지호야. 정말 지호야.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한지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지호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어릴 때는 자주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멀리 계신다고만 하셨고 저는 점점 어머니를 잊어갔습니다. 아니다, 지호야.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이서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지는 첫째 아들의 머리. 그녀의 손은 떨립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아버지의 의료봉사 이야기, 상간 오지에서의 헌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서영은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단다. 너희 둘 다 아버지를 닮아 의사가 되었구나. 그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유재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되었어. 너희 아버지의 이야기가 너희 둘을 모두 의사로 만든 거야. 한지호와 한유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한지호는 어머니를 끌어안습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 그 품은 낯설지만 그의 가슴은 따뜻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이서영은 한지호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회장 부부를 바라봅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일어나세요. 회장 부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서영이 말합니다. 저는 당신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30년간의 고통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서영은 두 아들을 바라봅니다. 제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과거를 정리해야겠지요. 지호와 유재가 형제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서영 씨, 서울로 함께 가십시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유재 선생이 말씀하시길 몸이 좋지 않으시다고. 이서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서울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제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이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대신 가끔 아들들이 찾아와 주면 좋겠습니다. 지호와 유재가 자주 와서 얼굴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지호가 말합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내려오겠습니다. 저도 자주 오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을 때는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이서영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어머니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박정희 여사가 말합니다. 서영 씨, 그래도 최고의 의료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까지는 제발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이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들들이 걱정할까봐 받겠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이서영의 분식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서영이 직접 만든 떡볶이와 김밥, 튀김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 이 떡볶이 정말 맛있습니다. 한지호가 말합니다. 그래, 30년간 만들어 온 거니까 손에 익었지. 제가 어릴 때부터 먹던 맛입니다, 형님. 어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한유재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회장 부부도 조용히 음식을 먹습니다. 며느리가 30년간 이런 음식을 만들며 생계를 이어왔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식사 후 회장이 말합니다. 서영 씨, 이 가게는 이제 정리하십시오. 더 이상 고된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가게는 제 삶입니다. 30년을 여기서 보냈는데 갑자기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서영은 완고합니다. 그녀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30년간의 자존심이고 아들을 키운 터전입니다. 회장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 회장 일행은 서울로 돌아갑니다. 한유재도 함께 돌아가 백송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공항에서 이서영과 작별하는 순간 모두가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한지호가 말합니다. 그래, 지호야. 조심해서 가거라. 어머니, 제가 없어도 약은 꼭 챙겨 드세요. 한유재가 당부합니다. 알았다, 유재야. 너도 서울에서 잘 지내렴. 이서영은 두 아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서울로 돌아온 한유재는 백송병원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응급의학과에서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형 한지호는 자주 그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재야, 적응은 잘 되니? 네, 형님. 다들 잘 대해 주십니다. 우리 병원 사람들은 다 내 실력을 인정하더라. 제주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는 모양이야. 감사합니다, 형님. 두 형제는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함께 근무하며 함께 환자를 돌보며 3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금씩 채워갑니다. 한지호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주말이면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 어머니를 뵙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한유재도 함께 내려갑니다. 이서영의 건강은 백송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집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로 당뇨도 관리되고 무릎과 허리의 통증도 줄어듭니다. 어머니,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한지호가 기쁘게 말합니다. 그러게.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구나. 다행입니다, 어머니. 계속 건강 챙기세요. 한유재도 웃으며 말합니다. 어느 날 회장은 두 손주를 집무실로 부릅니다. 지호, 유재, 너희에게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한다. 두 형제는 나란히 앉아 회장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백송재단의 미래는 너희 두 사람이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 지호는 외과 및 종합의료 부문을, 유재는 응급 및 공공의료 부문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한유재는 놀랍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내가 제주에서 쌓은 경험이 소중하다. 그리고 내 어머니께서 30년간 시장 바닥에서 일하시며 보여주신 끈기와 헌신, 그것이 바로 우리 백송재단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 한지호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함께하자, 유재야.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야. 어머니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유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유재는 제주도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유재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오늘 할아버지께서 제게 큰 책임을 맡기셨어요. 한유재는 회장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서영은 조용히 듣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서영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유재야,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어. 내 아버지도 항상 환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였단다. 너도 그럴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유재야. 네, 어머니. 내 형과 사이좋게 지내렴. 너희는 이제 서로에게 유일한 형제잖니. 30년 만에 만난 형제를 소중히 여기렴. 네, 어머니. 형님과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이 저를 정말 잘 챙겨주세요. 다행이구나. 어머니는 그것이 제일 기뻐. 전화를 끄는 한유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 진실은 큰 아픔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났고 몰랐던 형제가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0년간 혼자서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헌신이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백송병원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유재는 응급의학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고, 한지호는 외과에서 여전히 촉망받는 의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는 병원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식사를 합니다. 형님, 오늘 수술은 어떠셨습니까? 잘 끝났어. 환자 상태도 안정적이고. 너는? 오늘 응급실 바빴다며? 네, 교통사고 환자가 여러 명 들어와서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잘 처치했습니다. 역시 우리 동생이야. 제주에서의 경험이 정말 빛을 발하는구나. 두 형제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혈육의 정은 시간을 초월하여 그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두 형제는 번갈아 가며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때로는 함께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서영의 분식집은 여전히 동문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백송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건강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지호와 한유재는 함께 제주도로 향합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동문시장으로 가는 길 한지호가 말합니다. 유재야, 오늘 할아버지께서 특별한 부탁을 하셨어. 무슨 부탁이신데요, 형님?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오라고 하셨어.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한유재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어머니께서 오시겠다고 하실까요? 지난번에도 완강히 거절하셨는데 이번에는 꼭 오셔야 한다고 하셨어. 할아버지께서 직접 부탁하신 거니까 우리가 잘 설득해야 해. 두 형제는 어머니의 분식집에 도착합니다. 이서영은 마침 장사를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두 아들을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지호, 유재, 오늘은 둘이 함께 왔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두 아들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서영은 아들들을 위해 준비해둔 김밥과 떡볶이를 내옵니다. 배고프지? 어서 먹어라. 어머니, 오늘 할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한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무슨 부탁인데? 서울로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하시네요. 이서영의 표정이 굳습니다. 아니야. 나는 서울에 갈 수 없어. 여기가 편해. 어머니, 이번만 가주세요. 할아버지께서 꼭 오시라고 하셨어요. 한유재도 거듭니다. 무슨 모임인데 나까지 가야 하니? 너희 둘만 가거라. 어머니. 한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어머니께서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서영은 두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망설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부모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30년간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함께 가주세요. 한유재의 말에 이서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 가마. 두 아들은 기쁘게 웃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서영은 30년 만에 서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제주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서울로 가는구나. 그때는 혼자 쫓겨나듯 떠났는데 이번에는 두 아들과 함께.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백송재단의 차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는 강남의 백송타워로 향합니다.
이서영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30년 사이 서울은 많이 변했습니다. 백송타워에 도착하자 비서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한지호 선생님, 한유재 선생님, 그리고 이서영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연회장이 나타납니다. 그곳에는 한상혁 회장 부부가 서 있고 백송재단의 주요 임원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이 앞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서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서영 씨?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은 이서영을 연회장 중앙의 특별석으로 안내합니다. 박정희 여사도 다가와 이서영의 손을 잡습니다. 서영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박정희 여사는 그녀의 손을 꼭 쥡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자 회장이 단상에 오릅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함입니다. 백송의료재단의 미래와 관련된 발표입니다. 참석자들은 조용히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개월 전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한지호와 한유재를 바라봅니다. 제 두 손주 한지호와 한유재는 30년 만에 형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이서영 씨도 다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납니다. 30년 전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이서영 씨와 한유재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서영 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제주도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 고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서영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 의사로 만드셨습니다. 한유재는 현재 우리 백송병원의 응급의학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이서영을 바라봅니다. 이서영 씨,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키워주신 한유재는 우리 백송재단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참석자들도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서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답례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바로 백송재단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백송재단은 2가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더욱 집중하여 듣습니다. 첫째, 공공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의료 소외 지역에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한유재가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한유재는 놀라며 회장을 바라봅니다. 회장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합니다. 둘째, 이서영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 재단은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재단입니다. 이서영 씨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부모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이서영 씨, 당신의 30년간의 헌신과 희생을 이렇게라도
기리고 싶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이서영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박정희 여사도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서영 씨, 이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30년간 혼자 고생하신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이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용서합니다.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3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아들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회장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립니다. 이서영은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회장 부부가 일어서자 이서영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주도에서 살 것입니다. 그곳이 제 삶의 터전이고 30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가끔 서울에 올라와 손주들을 보고 이렇게 가족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냅니다. 한지호와 한유재도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서영은 두 아들을 품에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립니다.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어머니는 행복하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연회장에 차려진 음식들은 화려하지만 이서영은 어색해합니다. 한지호가 어머니 옆에 앉아 음식을 권합니다. 어머니, 이것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고맙구나, 지호야. 한유재도 반대편에 앉아 어머니를 돌봅니다. 어머니, 물 더 드릴까요? 아니다, 유재야. 충분해. 회장 부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 후 회장은 한지호와 한유재를 따로 부릅니다. 그들은 회장의 서재로 향합니다. 지호, 유재,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두 형제는 나란히 앉아 회장을 바라봅니다. 너희 아버지 한지훈, 내 아들은 훌륭한 의사였다. 그리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며느리를 내쫓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 그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의 한지훈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의사의 사명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그 말을 너희도 기억했으면 한다. 한지호와 한유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회장은 두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너희 둘이 함께 있으니 든든하구나. 형제가 함께 백송재단을 이끌어가면 분명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밤 이서영은 백송재단에서 마련한 객실에서 묵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야경을 바라봅니다. 지훈아, 하늘에서 보고 있니?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지호도 유재도 모두 내를 닮아 의사가 되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서영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조금 편해질 것 같아. 30년간 짊어졌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지훈아. 내가 남겨준 아이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다음 날 아침, 이서영은 두 아들과 함께 공항으로 향합니다. 제주도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로비에서 회장 부부가 그들을 배웅합니다. 서영 씨, 다음 달에 이서영 장학재단 발족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꼭 챙기십시오. 정기 검진 잊지 마시고요. 박정희 여사가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서영은 회장 부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한지호를 바라봅니다. 지호야, 너는 서울에 남아야지. 병원에 일이 있을 테니. 네, 어머니. 다음 주말에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이서영은 한지호를 끌어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선 느낌이 아닙니다. 진정한 모자의 정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호야. 한유재는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로 돌아갑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서영이 말합니다. 유재야, 너는 참 복받은 아이다. 어머니, 형도 만나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이제는 외롭지 않겠구나. 한유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저는 항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이서영은 아들의 손을 꼭 쥡니다. 고맙다, 유재야. 내가 있어서 어머니가 버틸 수 있었어.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동문시장으로 향합니다. 이서영은 다시 자신의 분식집에서 일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입니다. 한 달 후 이서영 장학재단 발족식이 백송타워에서 열립니다. 이서영은 서울로 올라와 발족식에 참석합니다. 그날은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를 나오고 발족식은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이서영 장학재단은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매년 50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회장의 발표가 끝나자 이서영이 단상에 오릅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서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점점 안정을 찾습니다. 저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제주도 시장 바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의사로 키웠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이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 장학재단이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중들은 기립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이서영은 눈물을 닦으며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한지호와 한유재가 어머니를 맞이합니다. 어머니, 훌륭하셨습니다. 어머니, 자랑스럽습니다. 이서영은 두 아들을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회장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이서영 장학재단의 발족을 축하하며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것을 축하하며 건배합시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힙니다. 이서영도 주스 잔을 들어 올립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6개월 후 한유재는 백송병원의 공공의료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여러 의료 소외 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무료 진료를 실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지호는 외과에서 여전히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동시에 한유제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며 백송재단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서영은 제주도에서 여전히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사흘만 가게를 엽니다. 나머지 시간은 건강관리와 취미생활에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서울로 올라가 손주들을 보고 회장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백송재단의 본관 정원에서 가족 모임이 열립니다. 한상혁 회장 부부, 한지호, 한유재, 그리고 이서영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다음 달에 제주도에 새로운 의료센터가 개설됩니다. 한유재가 보고합니다. 그래, 잘했구나. 제주도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겠어. 네, 할아버지. 어머니께서도 그곳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서영이 웃으며 말합니다. 고맙다, 유재야. 내 덕분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좋은 진료를 받게 되었어. 한지호가 끼어듭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가 제주도 의료센터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그래, 반갑구나. 지호야, 오면 어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기대하겠습니다, 어머니. 회장은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3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 비록 시작은 아픔과 후회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훈아. 회장은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는 아들을 부릅니다. 내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그리고 내 아내도 정말 강인하게 살아왔어.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어. 하늘에서 지켜봐 주렴.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정원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지호와 한유재는 나란히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이서영은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봅니다. 형님, 저 어릴 때 어머니 분식집에서 숙제하곤 했어요. 그래, 나는 할아버지 서재에서 숙제했어. 형님은 공부 잘하셨어요? 아니, 중학생 때는 꼴찌였어. 할머니께 많이 혼났지. 두 형제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지훈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형제로 만났어. 고마워, 지훈아. 당신이 남겨준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해가 완전히 지고 정원에 불이 켜집니다.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실내로 들어갑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자, 모두 맛있게 드십시다. 회장이 말하자 모두가 잘 먹겠습니다라고 화답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서영은 문득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꿈꾸었던 모습이라는 것을.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것. 3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이루어진 꿈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한유재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응, 괜찮아. 그냥 행복해서 그래. 이서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식사 후 이서영은 회장 부부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무엇을요, 서영 씨? 저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그리고 유재를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요. 회장 부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드려야지요. 당신이 유재를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저도 이제는 마음이 편합니다. 30년간 품고 있던 한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이서영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리 모두, 네, 그렇게 합시다. 그날 밤 이서영은 백송재단의 객실에서 잠자리에 듭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쫓겨났던 그날, 제주도에 홀로 내려와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날들, 시장 바닥에서 손이 얼어 터지도록 일했던 겨울들,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배달 일을 했던 시절들, 모두 힘들었지만 모두 의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쉬어도 되겠지. 이제는 정말 행복해도 되겠지. 이서영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습니다. 백송의료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지호와 한유재는 형제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며 재단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서영 장학재단은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은 진정한 화해와 사랑을 나누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빛 아래 백송타워는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년의 유산. 그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헌신이며 용서이고 화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소중한 유산입니다.